이거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만 귀찮은 거죠. 각종 공제를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부당공제 혐의 관련 업무를 했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나 세무사무소에서 해주는 건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것조차 머리가 아픕니다. 오늘 이 10분 내외 영상 하나만 보시면 회사나 세무사무실에서 받는 체크리스트 보실 때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읽히나 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 눈앞에 보이는 건 기본 인적사항. 25년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세대주입니까? 세대주 여부 본인이 잘 알고 계시죠? 이 세대주가 왜 중요하냐? 무조건 세대주에만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 두 번째, 분여자 공제. 주택 청약 저축 외에 다른 주택 관련 공제들, 전세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공제들도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지만 세대원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무조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은 공제에 넣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분여자 공제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세대주여야 합니다. 두 번째, 법률상 배우자가 있습니까? 배우자 여부는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혼인세 공제, 두 번째, 분여자 공제 때문입니다. 보통은 문항에 25년 혼인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게 추가로 들어가긴 해요. 24년부터 26년 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그 해에 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합산하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분여자 공제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있는 경우에 무조건 50만 원은 공제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여성일 것, 세대주일 것,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배우자 외 다른 부양가족,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이 있습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이번 문항 부양가족 정보에 그 가족을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해석해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적는 게 아니에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이 요건. 위, 아래, 옆으로 설명드릴게요. 위로는 만 60세 이상.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 우리 엄마 아빠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것. 출생연도로 말씀드리면 196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아래로는 만 20세 이하일 것. 출생연도로 따지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것. 내 자녀가 되겠죠. 옆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소득 요건만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나이 요건이 패스가 됐다 하시면 그 해당자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 거예요. 소득 요건은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예를 체크하시면 이건 연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 패스했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계셔서 설명드립니다. 여기 소득 금액에서 많이 걸려요. 이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수입 금액이 아닙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에요. 가령 내가 사업소득으로 연 5천만 원을 벌었다고 해도 비용이 5천만 원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순소이실이라면 소득 금액이 0인 거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많이 간과하시는 소득 금액이 양도소득이랑 연금소득이 있어요. 가령 매년 내 부양가족이었던 우리 아빠, 올해도 근무를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우리 아빠가 상가를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익이 나고 팔죠. 10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에는 올해 우리 아빠는 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하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연 516만 원. 물론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내 소득 금액을 물어보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에 516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기본공제에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번 문항은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죠. 첫 번째,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위탁 아동 여부랑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내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탁 아동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이 점 체크해 주시고요.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양 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공제 대상자로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제가 국세청에서 10월 11월에 연말정산 부당공제 혐의 관련 업무를 했을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 중복공제 문제였어요. 소득요건 불충족과 더불어 이 중복공제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혐의 안 내면 보내면 형제 둘이 전화를 해요.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 아니다, 내가 돈은 됐다. 협의가 안 된 상태로 부모님을 중복으로 넣는 거죠. 그래놓고 저한테 판단을 요구합니다. 조사관님이 판단을 해서 넣어달라고. 국세공무원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단순히 150만 원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는 순간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모든 공제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부인이 되면 나중에 추징될 때 가산세가 굉장히 커요. 중복공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항목, 공제 관련 자료 제출.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두 가지예요. 3번, 4번. 정근무지 원청징수 영수증 제출, 의료비 공제 시 실손보험 차감. 25년도에 내가 근무한 곳이 한 곳이 아니고 두 곳 이상이라면 정근무지와 지금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소득금액과 합쳐서 연말정산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는 여러분들의 정근무지 소득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근무지 원청징수 영수증을 예전 회사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만 귀찮은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합소득세 신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때 가면 시기가 지나서 달라고 하기도 조금 꺼림직한 사항도 있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이번 연말정산 때 종전근무지 원청징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라. 의료비 공제 말씀을 드리면 세법상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전해준 실손보험 금액은 제외를 해야 돼요.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사후 환급금, 여러분의 연소득에 비해서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일부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있거든요. 그 환급금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을 차감해야 됩니다.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5번째 항목, 주택 관련 공제. 이 공제, 금액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고 법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포인트 위주로 이 공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부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4가지예요. 월세세 공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소득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이건 제가 말을 쉽게 바꾼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기본적으로 전부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경우에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기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내가 계속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12월 30일 이전에 주택을 팔았으면 나는 무주택자예요. 반대로 내가 주택이 계속 없었다가 12월 30일에 주택이 생기면 유주택자입니다.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그동안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유주택자라서 각종 공제를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다른 공제들은 요건 충족하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요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4가지 주택 관련 공제. 고소득, 고가주택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급여 기준이 총 8천만 원 이하.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예요. 다른 주택 공제는 소득 요건은 없고요. 월세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내가 이 주택을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시가 등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간편하니 한 번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포인트만 잘 잡으셔도 5월에 복잡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나중에 추징돼서 가슴 아플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도 쉽고 명쾌한 세무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